선택 문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 문제는 정렬 문제보다 쉬운 문제이고요. 정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서 정렬했을 때 특정 위치에 있는 요소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택 문제 중에 범용 선택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위치에 있는 어떤 요소만 찾아주는 전용 알고리즘도 만들 수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최대값 찾기, 최소값 찾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선택 문제에서 최악의 경우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냐,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반대자 논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자 논법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어렵게 입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입력에서 얼마만큼의 비교를 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찾게 되는 거고, 이 반대자 논법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술은 아닌데, 이제 그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적인 선택 문제 중에 우리가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중간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중간값. 그러니까 정렬했을 때 중앙에 있는 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수면 중앙값이 두 개라고 보통 보고요. 홀수면 이제 중앙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중간값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애가 이제 중간값이 되는 거죠. 똑같은 수의 애들은 얘보다는 작을 거고, 또 요만큼의 애들이 얘보다는 커야 얘가 이제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요 선은 얘와 얘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으면 얘보다 큰 값, 아래에 있으면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리에서 얘를 찾는 게 이제 중앙값이고요. 그러면 얘가 중앙값인지 알기 위해서는 요 선들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n-1개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선의 수가 n-1이거든요. n-1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중간값인지는 알기 위해서는 n-1개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 n-1개의 비교 외에 얼마나 불필요한 비교를 반대자가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하냐? 그건 또 아닌 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최소가 n-1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베스트하게는 얼마만큼의 비교로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의 경우는 n-1번 비교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재수가 운이 좋으면 딱 하나를 지정해요. 랜덤하게. 그리고 얘를 나머지와 비교를 해. 나머지와 비교했더니 얘가 나머지 애들 중에 n-1개는 얘보다 작고, 또 나머지 n-1개는 얘보다 커. 그러니까 n-1이 아니구나. 2분제 n-1개는 얘보다는 작고 2분제 n-1이 얘보다 커요. 그러면은 얘가 중간값이죠. 최선의 경우에는 그러면 n-1번 비교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아주 최선의 경우인 거고,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거는 최악의 경우는 얼마나 비교해야 되냐. 최악의 경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냐. 그래서 반대자 논법을 써서 얘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을 보면 조금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자 논법에서 아까 나왔듯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불필요한 비교를 얼마나 많이 하게끔 할 거냐. 얘가 불필요한 비교를 많이 하게끔 할수록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가 불필요한 비교고 뭐가 필요한 비교냐? 필요한 비교는 이거예요. 얘가 중간값인지 알게 해주는 n-1개의 비교는 필요한 비교이고, 나머지 비교는 불필요한 비교가 돼요.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와 얘의 비교. 얘와 얘의 비교는 도움이 되는데 얘와 얘의 비교, 얘와 얘의 비교,
얘와 얘의 비교.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핵심 비교, 비핵심 비교로 이제 그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핵심 비교가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거 아닌 것들은 이제 비핵심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y가 그러니까 x와 y를 비교할 때 이게 핵심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y가 미디언보다 클 때 x가 y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 돼. 이 선에서 양쪽 반대쪽에 있는 애들 간의 비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얘는 얘보다 크다고 답변한 거잖아요. 근데 얘를 여기다 놓지 않고 일로 옮겨놔도 요 값을 바꾸더라도 자기 말의 일관성이 깨진 건 아니죠. 자기가 답을 엉뚱하게 한 건 아니에요. 얘는 얘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얘가 여기 있는 순간하고 여기 있는 순간하고는 이 결론이 달라져요. 얘에 대한 결론이. 그래서 이제 이 관계들이 요 형성되는 것 외에 나머지들은 비핵심 비교가 돼요. 근데 반대자 전략은 그럼 뭐가 되냐면 비교가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답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얘가 비핵심 비교로 답을 해줄 수가 있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그게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자 전략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알고리즘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이 지금까지의 답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비핵심 비교가 되게끔 답변해 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반대자는. 그래야 알고리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핵심 비교로 답을 해주는 순간에는 알고리즘이 조금 더 내가 찾아야 되는 어떤 그 핵심 비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자 전략은 알겠는데 그럼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반대 전략으로 다시 되돌아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중간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뭐 지금까지는 주로 전략 그 설계 전략이 뭐였냐면 토너먼트를 뭔가 쓰는 거예요. 승자는 승자끼리 패자는 패자끼리 이런 걸 하는 건데 이 토너먼트는 누가 제일 큰 건지 누가 제일 작은 건지 이런 거를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중간값을 찾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토너먼트라는 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A와 B를 비교하면은 이제 뭔가 중간값과 관련해서 뭔가 얻어지는 정보가 있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토너먼트 하면 A는 승자, B는 패자니까 다음에 또 승자랑 A랑 해야지 뭐 이런 전략들이 생기는데 중간값 입장에서는 A와 B를 비교했더니 A가 크고 B가 작아. 그럼 그 다음에 뭐 B 갖고 뭐래? A 갖고 뭐래? 이게 뭔가 뭐 떠오르는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A와 B를 비교한 다음에 C를 이제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럼 C를 뭐랑 비교해 볼까? 작은 거랑 큰 거랑. 이게 뭔가 이렇게 전략이 따르지 않고 이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일직선에 있게 되면은 뭔가 조금은 정보들이 유리한 정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교의 결과가 나중 되면 그게 핵심 비교였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그 비교하는 순간에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입장에선 얘가 핵심 비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하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반대자 전략을 좀 다시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자의 전략의 목적은 그 알고리즘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그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자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반대자 전략은 답을 결정을 안 했어요. 답을 결정 안 하고 답을 언제 결정해? 맨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 했어요. 불가피하게 할 때 하는데 요 중간값에서는 반대자 요 전략에서는 중간값은 결정하고 시작합니다. 중간값은 결정하고 시작하는데 이 중간값을 배열의 어느 위치에 갖다 놓을지는 미리 결정을 안 해요. 답변을 하면서 제일 나쁜 위치에 이제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시작했는데 아예 중간값을 결정 안 하고 시작을 하면 반대자조차도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이게 비핵심 비교가 되고 핵심 비교가 되는지 판단이 안 돼요. 중간값을 알아야 얘가 이게 비핵심 비교인지 핵심 비교인지 반대자는 알게 되는데 그거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자는 중간값으로 사용할 값을 결정하지만 위치는 결정하지 않고요. 나중에 결정할 수밖에 없을 때 가서는 이제 해요. 그리고 항상 지금까지 써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자를 전략할 때는 계속 답변하지만 일관성은 늘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답변하다가 전혀 예전 답변과 엉뚱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 요소를 처음으로 비교하면 그 위치에 값을 할당하고 답변을 하는데요. 모두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x와 y를 그 알고리즘이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비핵심 비교가 되게끔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x와 y 중 어떤 건 상관없는데 하나는 그 중학값보다 작게, 하나는 중학값보다 크게 답변을 해줘야 그래야 그게 뭐가 돼요? 비핵심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미 하나 답변을 해서 얘를 그 중간값보다 큰 값으로 놨어요. 그리고 다른 애랑 비교하는데 얘는 아직 위치가 결정이 안 된 애야. 그럼 얘는 하나가 중간값보다 큰 애면 얘는 중간값보다 작은 애로 답변해야 이제 그 비핵심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핵심 비교들을 이제 답변해 나가는데 이 문제 n-1개보다 많은 수를 중간값보다 크게 또는 작게 할당이 끝났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된 상태대로 이 알고리즘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값이 할당되지 않은 요소가 하나만 남으면 그 위치에 중간값을 할당하는 것이 이 반대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는 이제 상태가 LSN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들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그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값 찾을 때는 이 중간값보다 큰 건가 작은 건가에 관심이 있는 거고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때는 토너먼트를 통해서 누가 더 비교해서 얼마나 이겼냐 누구 몇 번 이겼냐 이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냐에 따라서 게임에서 필요한 정보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반대 전략도 마찬가지로 늘 뭐 WW에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맞게 그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가 뭐냐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얘네들은 상태 어떻게 되냐? LSN. LSN은 이제 중간보다 큰 애, S는 중간보다 작은 애, N은 아직 비교하지 않은 애. 그리고 요수 상태가 LSN도 있겠지만 여기 빠진 게 이제 실제 중간값이 있을 수 있겠죠. 얘는 중간값.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쫙쫙 이제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다 하고 나면 해서 n이 없어지면은 n이 없어지는 순간 이 반대자는 그 답이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일부러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n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요리조리 바꿔가지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모든 애들의 상태들이 L, S로 결정되고 나서는 못 바꾸니까 그게 한번 결정이 된 상태니까 그거를 못 바꾸게 됩니다. 그게 이 중간값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A와 B를 비교했다. 그러면 뭐 얘가 이제 5개가 있는데 중간값을 12로 이제 결정해 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값은 반대 전략에서는 결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결정하지 않으면은 답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그게 비핵심 비교되는지 안 되니까 결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2로 결정한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니까 둘 다 NN인 상태니까 하나는 L, 하나는 S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C, D인 NN을 비교하니까 또 하나는 L, 하나는 S. 근데 그렇게 끝나고 나면 4개 값을 할당했으니까 아직 값을 할당 안 한 게 얘밖에 안 남죠. 그럼 여기에 뭘 할당해야 돼요? 중간값을 할당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2분제 n-1개가 L이 되고 또는 S가 되면은 이제 나머지들은 거기에 맞게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몇 번을 또 해봐도 비슷하게 이제 이미 썼던 걸 비교해도 그렇게 큰 뭔가 더 유리하게 알고리즘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얘를 보시면 뭘 느낄 수 있냐면은 기존에 했던 문제들도 그렇지만 n과 n을 비교해서 그 n들의 상태를 뭔가 문제에서 필요한 상태로 바꿔 놓으면은 반대자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n 상태들을 없애고 나서 뭘 해야 유리를 한 겁니다. 알고리즘 입장에서. 이 중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대자가 얼마나 많은 비핵심 비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냐면 각 비핵심 비교는 최대 한 개 요소를 L로 만들게 됩니다. 최대 L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2분제 n-1개 요소가 L 또는 S가 되면은 S가 될 때까지는 자유롭게 할당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고리즘 입장에서 보면은 2분제 n-2개의 n들을 비핵심 비교로 간의 비핵심 비교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핵심 비교인지 모르고 다 비핵심 비교로 반대자가 할 텐데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교를 억지로 비핵심 비교로 반대자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요만큼만 수행하면은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2분제 n-1개들을 nn들을 비교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의 비교는 반대자가 억지로 그 비핵심 비교가 되게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운 좋게 알고리즘을 만들면 n-1번을 비교하면은 n-1개의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만들어진 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트라이 볼 수 있겠지만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값은 뭔가 아주 효과적인 어떤 최소의 비교를 통해서 중간값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은 아직 뭔가 발견되지 않은 거죠. 효율적으로.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 문제다. 물론 우리가 중간값을 아주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으면 빠른 정렬이 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빠른 정렬에서 매번 아주 가장 효과적으로 나누려고 그러면 뭘 해주면 돼? 중간값으로 늘 피벗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그 중간값으로 피벗해서 하는 게 ON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랜덤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 비용만 드는 어떤 중간값 찾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제 랜덤하지 않고 얘를 쓰겠죠.
그러면 확실히 2분의 n이 보장이 될 테니까, n 로그 n이 보장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값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간값을 효과적으로 찾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는 어렵다. 예.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는 문제고요. 왜냐하면 중간값을 찾는 거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용도는 많다는 거예요. 용도는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라든지 뭐 두 번째로 큰 값 찾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처럼 뭔가 깔끔하게 최적으로 찾아주는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 살펴볼 건데 이제 뭘 살펴보냐면은 범용적으로 어떤 n이 주어지고 n개의 요소가 주어지고 이제 k번째를 찾는 거예요. 그 k번째는 2분의 n 그 중앙값이 있을 수도 있고 맨 어떤 값이 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값이 주어지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찾아주는 선형에 찾아주는 것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이제 분할 정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애를 하나 피봇을 둬서 걔를 갖고 이제 요소들을 나누는 거예요. 얘보다 작은 애, 얘보다 큰 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할 그 퀵소트 할 때 나누듯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누게 되면 이제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K번째 위치에 피벗이 가면 바로 찾은 거고 피벗이 그 K 위치로 갔는데 K가 피벗보다 크면 피벗 위치보다 더 큰 위치이면은 이쪽 오른쪽에 대해서 또 분할해 보면 되겠고 왼쪽이면 왼쪽에 대해서 해보면 돼요. 즉 퀵소트는 우리가 분할하고 나서 모든 정렬을 해야 되니까 양쪽을 다 정렬해야 되지만 이제 이 중간값을 찾는 K번째를 찾는 거는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Rselect는 이런 식으로 그 빠른 정렬을 이용하는 건데 빠른 정렬하고 차이점은 양쪽을 모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쪽만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P log이 I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I 위치인데 P log이 I 위치면 그 위치에 있는 애가 이제 그 I번째 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 I가 이렇게 끄면 오른쪽만 하고 왼쪽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Rselect는 빠른 정렬에서 분할하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범용적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얘의 성능은 그 빠른 정렬보다 좋은데 과연 선형이냐 이게 또 이제 궁금하겠죠. 그러면 얘도 한번 얘는 그러면 이 Rselect도 결국에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분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피벗을 가장 최악으로 선택하면은 맨날 하나씩 쪼개지면 얘도 n제곱이 걸릴 거예요. 워스트 케이스는. 빠른 정렬의 워스트 케이스는 n제곱인데 그 n제곱이 나타날 확률은 매우 적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죠. 실제 n제곱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장 최상은 이 문제에서도 자를 때 항상 2분의 n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되게 효과적으로 어떤 위치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상 우리가 중앙값으로 피벗을 나오게 되면은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요 표준 점화식은 뭐와 같냐면 이진 검색 아니다. 이진 검색은 아니구나. 이진 검색 O 아닌데 어쨌든 얘를 해보면 얘를 도서 정리에 적용해 보면 얘는 ON이에요. ON. 그러니까 항상 반으로 쪼개서 우리가 분할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Rselect 그 선택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ON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ON이라는 거는 그 빠른 정렬 분석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얘도 ON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항상 2분의 n이 되는 피벗 선택하지 못하지만 50%의 확률로는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피벗을. 25, 70%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결론 다 나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걔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은 크기를 얼마만큼 줄어가냐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라는 걸 정의해서 크기가 4분의 3, 기존보다 4분의 3으로 줄어들 때마다 다음 페이즈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단계들이 넘어가서 이제 크기가 빵 1이 되면은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빨리 가냐. 근데 확률 그 피벗을 잘 선택하면은 한 단계씩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요 단계에서 바로 이 단계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페이즈라는 걸 정해 놓고 페이즈는 4분의 3. 근데 여기서도 왜 4분의 3일까? 그렇죠. 75%.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75%니까 50%의 확률로는 75%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때도 뭘 했냐면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교 횟수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 비교 횟수의 기대값이 선형이면 얘는 선형 비용일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기 호출수로 하고 있구나. 얼마나 빨리 내려가나. 예. 어? 어. 그러니까 얘는 그 빠른 정전은 양쪽으로 가는데 얘는 한쪽으로만 쭉 가죠. 그러니까 이게 재기 호출이 일어나지만 선형적으로 재기 호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즈를 얼마나 빨리 가냐. 그러니까 재기 호출수를 구해가지고 선형의 재기 호출수로 이제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여기서 각각의 재기 호출에서 어떤 선형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선형 비용. 그 각 재기 호출에서는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분할을 하고 있죠. 분할은 그 크기만큼의 선형 비용이 소요되는 거니까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은 크기에 대한 그 크기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그 비용을 다 더하면은 전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총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 4분의 3으로 줄어드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50%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피벗 선택할 때 그 있는 애들 중에 반은 25, 75로 나눠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50%가 되겠고, 그러면은 얘의 기대값은 요 XJ의 기대값은 2 이하예요. 2 이하. 그러면 전체의 기대값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이승인데 제이승 할 때 제이승들을 다 더할 때 요게 1보다 작으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상수가 돼요. 커지는 게 아니라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8cn, 8cn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형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이 정확한 수학을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그거 모른다 해도 기본적인 개념은 그 비슷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양쪽으로 재교출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하는 거고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25, 75 분할을 50% 확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뭐 선형 비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제 선형으로 임의의 위치를 찾아줄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이런 대회에서 K번째 요소를 빠르게 찾아달라라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분석하면. 그 문제들은 다 뭘 구현하는 거예요? 요 R셀렉트를 구현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보통 보면. 이런 프로그램 경시대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K번째 애들 찾아달라는데 그 애들은 소팅해서 찾으면은 비용이 N로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R셀렉트 이용해서 찾으면은 이제 그 ON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제법 나와요. 그런데 요 알고리즘은 이제 확률적인 알고리즘이죠. 그러면 확률적인 알고리즘 말고 결정적인 알고리즘으로 그 범용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는 없나? 결정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5분이 만든 알고리즘이 요 알고리즘인데 이 5명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4명이 그 컴퓨터 공학 분야의 노벨상이라는 튜링 어워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크기를 5개로 쪼개요. 5개로 쪼개요. 5개로 쪼갠 다음에 각 5개에 대해서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해서 그 5개에서 중간값을 찾아요. 중간값을. 그 다음에 그 중간값들의 중간값을 찾아요. 중간값을. 그러면 여기 경우에는 첫 번째 5개를 소팅하고 나면 8이 중간값이 되죠. 그 다음에 요 5개를 소팅해서 중간값 찾으면 6이에요. 그 다음에 요 5개 하면 9가 돼요. 그러면 찾은 중간값들이 9, 6, 8이에요. 그럼 이 8, 6, 9에서 중간값을 찾아요. 그럼 그 중간값이 뭐예요? 8이 돼요. 그럼 얘 갖고 뭐래? 얘 갖고 얘를 피벗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결정적인 방식이죠. 항상 5개씩 쪼갠 다음에 그 5개의 중간값들을 찾아내고 그 중간값들을 중간값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애를 5개씩 쪼개가지고 중간값을 찾고요. 근데 이 5개씩 쪼개가 중간값을 찾은 다음에 이 애들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5개씩 나눴으니까. 걔들을 맨 앞으로 몰아요. 그 모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디셀렉트를 합니다. 거기에 중간값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찾으면 걔를 이용해서 파티션을 하고 다시 이제 분할 정복하는 거죠. 이쪽 할지 이쪽 할지.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에서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 5개씩 쪼개가지고 소팅을 하는데 걔가 그럼 선형이냐 이런 거예요. 선형.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피벗 값.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된 요 8이라는 피벗 값이 어떻게 나눠 쪼개지는 애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거고 그것만 알면 이제 분석이 끝나는데 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작은 것들을 뭔가 n제곱 알고리즘을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모으면 n제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개를 소팅하면은 100 로그 100이 되겠지만 5개씩 쪼개가지고 소팅을 하고 끝나면 그거는 뭐예요? n 로그 n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보통 합병 정렬 아니라 삽입 정렬을 하든 뭘 하든 간에 5개를 정렬하는데 최대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120이라고 놉시다. 12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120이라고 놓자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늘 결정되어 있으니까 5개면 얘를 소팅하는데 120개의 연산이 소요된다. 그럼 전체 비용은 어떻게 돼요? 전체를 5개로 나눴으니까 요 비용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4n이 돼요. 이 24n이나 뭐 3n이나 선형이죠. 그러니까 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구간에 어떤 복잡한 연산을 쓰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용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아주 작은 구간을 나눠서 뭘 적용한 것을 전체적으로 적용했다 하면은 그 비용은 그 작은 거에 소요된 비용의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ON이다라는 거고요. 즉, 요 소팅하는 비용이 ON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이제 이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중간값의 중간값을 찾았어요. 이 경우에 6, 15, 13, 8, 7이면 13이 되는데 이 13이라는 값이 전체에서 몇 프로가 되냐. 얘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애냐라는 거예요. 중간값의 중간값을 찾았는데 그런데 얘가 13이면 얘보다 작은 애들이 있고 큰 애들이 있겠죠. 블럭들을 5개씩 나왔는데 큰 애들 있고 작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작은 애들을 놓고 보면 작은 애의 3개씩은 얘보다는 어떤 애들이에요? 작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애들이 총 몇 개가 있냐?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는 무조건 얘보다는 작은 애예요. 그럼 30%는 우리가 좋을 때 뭐래요? 25, 75 나눠주는 게 좋은 피벗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30, 70 정도로 나눠져요. 그보다 크게. 최소 30 이상으로 나눠져요. 30%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다 얘보다는 작은 애들이에요. 얘가 최소 몇 프로가 있냐? 30%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걔보다 작은 애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 30%는 얘보다는 작은 애예요. 여기 60%, 50% 합쳐서 30%건 되거든요.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든.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개념을 알겠죠. 전체 문제를 아주 작은 문제로 나눠서 뭘 했더니 그거는 그래도 선형이더라. n제곱 알고리즘 적용해도 선형이더라라는 거고 그렇게 중간값의 중간값을 찾으면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요 알고리즘의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CN은 중간값의 중간값을 찾는 비용. 그 다음에 그 피벗을 이용해서 분할하는 비용. 그게 다 CN이 되는 거고요. 선수이고. 나눠지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하고 나면 이쪽에 대해서 이제 재기적으로 분할을 또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정도가 되는 거죠. 크기가 이 정도로 주는 거예요. 최소 이 정도 주는 거고 요 5분제의 5는 그 5개씩 해가지고 그 중간값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피벗을 또 빼내는 거잖아요. 그건 요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이 이게 이제 이 디셀렉트의 점화식이 되는데 표준 점화식은 아니니까 쟤를 그 도사정리 뭐 이런 거에 적용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값들을 대입해 보고 아 얘는 이 정도 되겠다라고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 그게 만족하지는지는 귀납법으로 우리가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략적으로 얘는 10cm보다는 작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실제 맞는지 보면은 T1은 1이니까 성립하게 되겠고 어떤 K에 대해서는 이제 성립한다고 가정해놓고 그거보다 큰 거에 대해서 과연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요 비용이니까 요 값들은 요 귀납 가정에서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얘에다가 10을 곱하고 얘에다 10을 곱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즉 요거는 2, 요거는 7, 그러니까 다 더하면 10cn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D셀렉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실제 D셀렉트를 누가 쓸까?
안 써요. 왜냐하면 R셀렉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선형이지만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략해서 빼먹은 그 생략된 개수들이 되게 커요. 그리고 실제 구현하려고 그래도 번거롭지. 5개씩 나누고 뭐 이게 번거로워요. 실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들어 보는데 귀찮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거는 요 테크닉. 그러니까 작은 크기로 문제를 나눠서 뭘 적용해 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빼내는데 내가 그 작은 크기에 아주 비싼 연산을 적용했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크기로 나눠서 뭐 n제곱 알고는 돌려도 결국 뭐 5개씩 나눠서 n제곱 알고는 적용했다고 해서 전체 비용이 n제곱이 아니라 그냥 n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일정한 비용이 들 테고 그 일정한 비용을 또 n의 5분의 n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선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선형이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요 D셀렉트에서 알아두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중간값을 결정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고 이 중간값의 중간값은 최소 30, 70으로는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중간값은 중간값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D셀렉트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